암 환자의 공통점은 위의 증상들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암을 진료하면서 느끼시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딱 하면은 여러분도 좀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정말 참을성 많아요. 일을 끝까지 막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타인으로부터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암 환자의 공통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들이 암 환자, 암이 잘 오는지에 대한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데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거치레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냥함보다는 타인에게 상냥함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이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늘 자신을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3번째는 쉽게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분노 같은 이런 감정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긴장된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해결하는 감정의 분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 대부분 뭐 공통점이 이 중에서도 특히 참을성이 많다는 거, 모든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암 환자가 정말 많아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임상에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니까 실제 진료하면서도 그래요. 나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암 환자들이 퍼센트가 한 70%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나 스트레스 없다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조차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분명히 스트레스는 있는데 환자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는 1년에 진짜 365일 동안 자는 시간도 막 아껴가면서 막 일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스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도 그 신호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암은 절벽 앞에 놓인 가시철조망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본성인데 살다 보면 그 본성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살아가야 할 그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반드시 몸은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이 참을성이 강한 암 환자들은 이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막 참고 견디면 간단하게 무시하고 훌쩍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진행되다 보면 행복이라는 어떤 본성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 연장선상, 그 절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절벽 위에 가시철조망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낭떠러지니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철조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철조망은 아무래도 가시에 찔리면 부딪히면 아픔이나 고통을 따르겠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갖지 말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철조망이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라고, 아프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의도는 이 아픈 앞으로 더 나가면 너 절벽이야. 낭떠러지로 떨어져. 당신이 들어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좀 삶을 바꿔서 좀 더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의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잘못 들었어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암으로부터의 이 메시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암을 진단받은 많은 사람들이 암이 이 공격자로서가 아니라 이 메신저로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한번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살아온 길을 한번 변경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한번 상냥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일까요?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확 와닿았고 자기가 좀 꼭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언어가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뭐 암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이제 언어로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자기의 머릿속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게으르면서 막 상냥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막 또 막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나는 상냥하게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은 배우셔야 돼요. 정말 그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었고 부인이었고 또 막 물질이었고 이것을 내 안에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시면은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감각을 관찰하고 자기의 느낌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내 몸 안에서 상냥하게 살기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릴렉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릴렉스가 나와요. 이 방법은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35년 넘게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되셨나요? 대부분은 이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을 좀 신체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치유의 과정에서 보면은 암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나 생존 기간, 또 암의 성장, 뭐 재발 등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암 자체의 어떤 고통보다는 오히려 암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 같아요. 만약 암은 막 공격적이다, 또 암은 강하다, 한 번 걸리면은 완치는 어렵다거나 혹은 또 우리들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이윽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들 자체가 공포의 나라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큰 암의 어떤 부작용을 앓게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암에 대해서 악몽 모드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절망감, 불안, 분노 같은 이런 감정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될 자신의 내적인 어떤 면역력, 자기 치유력을 소모하게 돼서 결국 만성 피로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이런 통증 등에 시달리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병은 정말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암 앞에서는 저 자신도 좀 자신감보다는 좀 겸손해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이 암을 치유하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한테 어떤 예기치 않았던 어떤 선물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특히 암을 극복하고 치유된 환자들을 보면서 저의 삶에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을 발견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암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찾는 이런 원동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 암에 걸린 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은 누구나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암 진단을 딱 받으면 첫 번째 반응이요. 벌써 총 맞은 것 같은 충격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혹은 또 멍한 상태다. 아니면 또 믿을 수 없어. 혹은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암 진단 초기에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역시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몽 모드에 빠지게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암이 막 전이 될 것 같고 재발될 것 같고 이제 막 다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러면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올라와서 또 가장 또 힘들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꼭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항암 방사능 수술을 하게 되면 막 부작용으로 또 힘들 것 같고 이러면 또 막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와도 또 힘들게 되고요. 과거에 누구누구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또 남편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막 분노의 감정이 또 올라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암 진단 초기에는 부정적 감정,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절망감, 불안, 분노 같은 이런 감정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암을 진단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암 진단을 딱 받으면요, 정신 좀 차리시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자신한테 딱 믿음이 갈 수 있는 이 현대의학을 하는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주치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지를 먼저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이 현대의학이라는 의학이 이 암을 꼭 지금은 만성병으로 다 바꿔놨어요. 급성병에서 만성병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 고혈압 정도 같은 이런 질환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시고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암과 싸움 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암의 싸움은 마라톤과 가깝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릴렉스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의 치료에 있어서 막 집착하고 어떻게 막 안 죽어보려고 그러고 막 살기 위해서 막 욕심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요 갈 곳을 잃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이 암 난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상태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로는 다시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이걸 저는 2년 건강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2년간의 건강 계획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우시면은 마음이 좀 편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2년 건강 계획에는 7가지 항목을 들어가는 것을 제가 항상 추천을 해요. 첫 번째가 마음, 이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가 삶의 의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는 공부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삶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 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중요하죠. 음식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암을 진단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좀 짜시면 좋아요. 네 번째가 쉼입니다. 쉼, 휴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과로하고 너무 심신을 몸과 마음을 학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병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으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체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구를 서포터로 삼으면 좋은지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 속에 좀 넣으시면 좋고요.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지지 그룹을 찾는 거예요. 기쁨과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모임일 수도 있고 뭐 단체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서 가지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역시 마음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절망감, 불안,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암 딱 진단 받으시면요. 첫 번째로 주치의를 딱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는 완전한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2년 정도의 건강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급하게 세우지 말고 릴렉스하게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암의 치료에 집착하지 않고 암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암이라는 병에 왜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병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암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네 가지를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인 이 원인은요.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의학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네 가지는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의 문제예요. 자연식품에서 벌어져서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표현도 쓰죠.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응? 음식으로 또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또 음식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얻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원인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 스트레스, 긴장된 삶이 결국은 여러분들 병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습관의 문제인데요. 과로하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길란길로 간다고 계속 여러분들 한번 습관이 들면 병이 날 때까지 그걸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또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온도의 문제예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체온 1도만 올리면 암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학적인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는데요. 이 온도는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손발이 차가우면 이미 온도의 문제가, 혈액순환의 문제가 고장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라는 병이 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암은 한 가지 문제보다는 이 네 가지 문제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병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런 온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암을 일으키는 악액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포크라테스는 암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악액질. 물론 요즘 간혹 보면은 현대의학에서도 몸속에 뭐가 독소가 있어서 병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디톡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의학용어로는 그냥 악액질입니다. 악액질. 여러분들 속에 악액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만드는 악액질이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치유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모든 병은요,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암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도 암세포가 하루에 의학적으로 보면 5,000개에서 10,000개까지 이렇게 하루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걸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암세포가 딱 생기면요,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한 개의 암세포가 죽지 않고 씨앗이 돼가지고서 이 초기 암까지 이렇게 발전하려면, 우리가 진단해서 발견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의학계의 정설이에요. 암을 검사해서 여러분들이 진단받았다라고 하면 벌써 이미 10년 전에 이미 씨앗을 해결 안 되고 계속 키워갔던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암세포는 주인인 나한테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시를 해줘요. 첫 번째, 이게 순서가 딱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병이 오는 순서라고 하는데, 이건 교과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로 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종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안에 어딘가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발이 차가우는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지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성 피로가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면이라는 이런 증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기도 해요. 이 상태도 또 여기까지 왔는데도 해결을 안 해주면은 3단계에 오는 문제가 만성 통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사성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의 대표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4단계에 넘어가면은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면역기에 이상이 와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시고 그냥 약으로만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가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암이라는 병으로 5단계에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위의 증상들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아니면 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암이라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암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증상 신호는 한 7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입니다. 자도 풀리지 않는 이런 피로감, 무력감들이 나타나면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인 모를 어떤 체중의 감소예요. 급격히 5kg 이상 막 쭉 감소하면은 암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이 대변의 이상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는데 대변에 자꾸 이상이 오거나 소변의 어떤 색깔의 변화, 어떤 통증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요거 이제 해독기관에 문제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속에 암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물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원인 모를 어떤 출혈 같은 겁니다. 코피도 나기도 하고 입안에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침 시에 또 각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 가끔 이렇게 기침할 때 토혈도 나타나고 특히 이제 대소변에서 어떤 출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증상이 많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원인 모를 신체 발열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38도 이상이 그런 고열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상당히 몸 안에서 나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가 이유 없는 근육통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속적인 어떤 간헐통이라고 해서 이유도 없는데 어느 곳에서 계속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암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몸 신체 부위에 어떤 덩어리 같은 거 만져지거나 혹 같은 거 만져지면은 이거 이제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 암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내 안에 상당한 병을 일으키는 그 악액질이 쌓여서 결국은 암까지 갈 수 있는 가까운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암은요, 조기 진단 늦습니다. 조기 진단 나오면 10년 된 거예요. 그래서 1, 2, 3단계에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어줘야 암 진단을 받으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해요. 결국 암은요, 삶을 바꾸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준 치료 외에 보조적 치료도 꼭 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대의학만 나는 믿겠다. 나 이것만 치료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난해 말 유럽은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지 이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통합의학병원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요. 한국하고 시설이나 의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 없었어요. 한국과. 그런데 진료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일단은 암 환자가 초진을 받고 검사를 다 해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초진을 오게 되는데 의사한테 첫 번째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의사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5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그 사람을 진찰하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의 전문가는 종양심리 전문가였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히 암을 가진 사람의 심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 전문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표준치료 전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지만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심리 전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 이걸 같은 병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같이 하는 분이 음식이에요. 영양 전문가가 거기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리치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도수치료 같은 이런 전문가예요. 딱 어떻게 뭐 하나 봤더니 지압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르쳐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초진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같이 상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또 마음 문제예요. 명상 전문가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각 분야에서 환자의 어떤 맞춤형 삶이라고 그럴까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처음에 올 때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표준 치료와 이 현대의학 치료와 우리가 표현하는 자연 치유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은 종양심리의학 전문가예요.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 진단 후에 여러분들 다 뭐 동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두렵고 이 불안한 마음, 이 긴장된 마음을 먼저 릴렉스하고 치료를 해야만 항암 방사선 수술도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 안에서 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퇴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기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2년 건강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잠깐 좀 충격이었어요. 이 현대의학과 이 자연치유의학이라고 할까요? 뭐 통합의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배척 없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환자들을, 저의 환자들을 거기에 막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충격이었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한 달 진료비가, 치료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이렇게 각지에서 와서 치료를 받는 걸 봤어요. 물론 통역비도 또 별도예요. 한국어 표현 통역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통합의학 연수는 이제 의료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통합의학 암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우리 회원 자격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뭐 현대의학 치료는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자연치유의학회를 한번 만들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어떤 통합의학적인 어떤 치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특히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세워서 좀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고 신체적인 치료에만 접근하는 것을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암을 치유할 때는 정말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때는 이 2가지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풍요병이냐 아니면 빈곤병이냐를 먼저 딱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요, 풍요병의 대표 질환이에요. 많이 먹어서 온 거예요. 뭘 많이 먹으셨나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신 거예요. 자연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암 환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음식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건강에 좋은 것은 자연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에 해로운 것은 가공식품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는요,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고 했어요. 결국은 자연식품에서 멀어져서 가공식품 쪽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입에는 달콤해져요. 하지만 세포한테는 악액질,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영양소가 모두 균형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식품을 우리는 좋은 식품이다. 여러분들이 먹으면 치유할 수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9가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에서도 5대 영양소라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이 치유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번째 영양소, 물이 필요해요. 7번째 영양소, 식이섬유. 8번째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9번째 영양소, 정말 중요합니다. 효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이런 식품이 암 환자가 먹어야 될 식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식품 먹으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암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이죠. 가공한 거예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균형에서 멀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죽은 식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를 가공해서 백미를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가공한 거잖아요. 식이섬유와 효소가 사라져버려요. 현미 속에 들어있는. 여기에 이제 이 백미를 가지고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요. 뭘 만드나요? 과자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은 식이섬유와 효소뿐만 아니라 물도 사라져버려요. 그 안에 들어있는 화이토케미칼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몸 안에서는 그런 가공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활성산소 만드는 거예요. 생채소와 생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거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가공을 해서 이 불에 익히거나 나물이나 뭐 과일을 좀 말려가지고서 이렇게 먹으면 뭐가 사라지나요? 이때는 비타민하고 효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한번 가공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식품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은 9가지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세포에서 에너지화하기, 청정 에너지를 만들기 쉬운 이런 식품이 암 환자가 먹으셔야 되는 거고, 암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은 가공식품이다.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일부가 죽은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끓음을 만들고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입니다. 악액질을 많은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물질들은 결국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은 이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예요. 암을 진단받고 나서 두렵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이 잠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지 이걸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요.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암에 걸렸는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또 자연치유의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은 현대의학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연치유해도 도움이 될까요?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리고 또 현대의학 어떤 표준치료, 항암이라든가 방사선이나 수술 같은 것을 이거 막 하기 싫은데 어떻게 자연치유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을 알려주세요. 꼭 제가 막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암을 비롯한 난치병을 치유하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어떤 식이요법이 있어요. 예, 서양에서는 거선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둘 다 100년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이걸 기초로 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정말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짜면 돼요. 니시요법을 여러분들이 만약 모르고 이런 식사요법을 모르고 만약에 음식을 치유한다고 덤비시면 여러분들 결국은 집착과 욕심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님이 꼭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환자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선요법과 니시요법의 이 공통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딱 할 수 있는 이런 식사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병이 사라지는 식사법으로 이 첫 번째는 일단은 배고픔과 싸우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배고픔과 싸우시면요. 여러분들이 음식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마음에 허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본능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식품인 생채소와 생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돼요. 배고프게 드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드신다. 어떻게? 생채소를 갈아서 혹은 녹즙내서 혹은 사과 당근 주스 같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배불리 드셔도 배고프지 않고도 암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식사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사라지는 식사법. 두 번째는 음식 먹는 순서 지키셔야 돼요. 건강에 좋은 일단 자연식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뒤에 먹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먼저 먹고 자연식품을 뒤에 드시면 이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지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사라지는 식사법. 세 번째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 생채소와 생과일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니시오법에도 주로 주장하는 건데 5종류 이상의 잎채소와 3종류 이상의 뿌리채소를 같이 드셔야 된다. 뭐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암에 특정하게 좋은 식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연식품을 먹느냐 가공식품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암에 이 특정하게 좋은 식품을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식이요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으로 병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진시황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플로처를 쫓아다니다가 50도 못해서 죽었잖아요. 병이 사라지는 식사법. 4번째는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식이요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생체 리듬을 지키라. 아무리 좋은 자연식품이고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도 야식하시면 이거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4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적게 먹으려고 본능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고요. 2번째,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 무조건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4번째는 음식 먹는 시간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된 그리고 검증된 식사요법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한번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요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야만 여러분들이 세포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식이요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건강기능식품. 저도 제가 이제 한 35년 진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초창기에 많이 썼었어요. 환자들한테도 권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 경험을 보면 동서고금을 이렇게 다 되돌아봐도 건강기능식품 만드신 분도 그렇고요. 이걸 가지고서 로베탄 탄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을 또 먹고 또 이걸 판매하시는 분, 좋아졌다고 판매하시는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암에 걸리면요 치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돌아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때 시장에 놀러 가면은, 시장에 막 사람 많은데 놀러 가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 막 이것만 먹어봐. 정말 그럴듯했대. 만병통치,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와요. 그리고 이제 꼭 지식을 파는 그 현대판 약창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영양소 어떤 부족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면 건강기능식품도 약품으로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비타민 D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러분 섭취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그런 거조차도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자연식의 어떤 영양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역사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상당히 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가장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곳이 니시요법하고 거선요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연식품 그대로 사용하지 건강기능식품 만들어갖고 거기서 그런 걸 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식품으로 우리가 가공한 몇 가지의 어떤 영양소 혹은 한 가지 특정 어떤 영양소가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욕심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2000년 전에 진시황이 브로처를 찾아다녀서 결국 50도 못 살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현대판 블루초를 찾아다니는 것과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요,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그래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믿으세요. 믿고 좋아진다고 믿고 드세요. 확실하게 플라시보 효과는 아마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암이 재발전이 되는 사람과 치유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 우리가 암이 재발 전이가 잘 되는 사람과 재발 전이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의 구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모든 의사들의 또 궁금점이기도 하고 의문점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암을 진단받고 똑같은 약을 사용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져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재발하고 전이 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 대체 무엇인지 이건 암을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의 아마 궁금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누구한테 발견되냐면 종양심리학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학술적으로 보면 이게 300년 정도, 1700년부터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000년에 넘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임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만약에 암 진단 후에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인 문제예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감, 죄책감, 뭐 이런 배신감 같은 우리가 이거 7가지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이 바로 암을 성장시키고 전이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진단받은 후에 이 환자의 마음과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 종양심리 학자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임상에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면은 암 진단 후에 암과 싸우지 않아요. 이 부정적 감정과 싸우면서 암을 이기는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자연치유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소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가 재발과 전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발 전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비록 암을 진단받았지만은 이 암을 진단받은 후에도 이 꿈과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보람이랄까요?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꿈 같은 것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삶의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릴렉스하게 살아가는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한테는 재발 전이가 확실히 적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말기암에 걸려도 살아 돌아오는 환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말기암에서 돌아오는 환자들의 공통점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서 삶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에게 자연치유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암이라는 병을 이제 뭐 자연치유하는 방법을 수십 년간 뭐 어떻게 보면은 진료에 사용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의학에는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현대의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의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동양에서 시작한 뭐 한의학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두 개를 또 같이 하는 걸 우리가 통합의학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저는 자연의학에서 시작된 자연치유의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현대 표준의학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체에 너무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세포를 치료한다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연치유의학은 이 신체 세포를 병들게 하는 문제죠. 네 가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자연치유의학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신체 세포를 병들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치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치료와 함께 그 병들게 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의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의사라고 하는 이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의사라고 하는 것이 이 닥터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원어가 도세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치유,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자연치유를 하신다면
병을 일으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네 가지 문제, 음식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이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언어가 아마 좀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말씀하신 건데,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우린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 의학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암이 치유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암이라는 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된 사람이에요. 암으로부터 해방하는 사람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게 받고 있고요. 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가 음식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다시 건강해지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자연식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착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또 노력하고 끙끙거리고 집착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온도의 문제예요. 온도의 문제는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체온 1도만 올라가면은 순환이 돼가지고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거, 수족냉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특히 하복냉증 같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신 분들이 치료되는 사람의 어떤 공통점 중에 분야였어요. 암이 치료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건강기능식품 찾아다니고 더 좋은, 더 이름 있는 의사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병을 타인한테 병을 맡기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자신한테 상냥하게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온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암 환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한 가지만 딱 보면요. 이 신체적으로 암세포만 이렇게 사라지면, 없어지면 병이 좋아진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검사 수치에만 집착하는 경우, 이것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암세포는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0개, 1만 개 생긴다는 것은 지금 의학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NK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면역세포를 내 몸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암세포가 내 몸에서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의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단지 검사를 받았느냐,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신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디, 즉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인드와 스피릿까지 건강해야 암세포가 치유되고 그 암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 건강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암의 재발이나 어떤 전이 같은 거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암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암을 만드는 의외의 식품이 있을까요? 일단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환자를 위한 음식, 즉 발암물질이 되는 음식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탄 음식, 햄,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류, 훈제, 바비큐, 이런 식품들, 숯불구이 식품들,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이런 붉은색 육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걸 과다 섭취하는 것도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것이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술,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외의 어떤 식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견과류예요.
견과류가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암을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꼭 좋기는 한데 좀 조건이 있어요. 산패된 견과류를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산패된 견과류 속에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어떤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는 이 지방 때문에 산패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싱싱한 것을 드신다. 곰팡이 있는 것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국산 드세요. 외국에서 오는 과정에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처리를 해야 돼요. 상하면 곰팡이 때문에 문제고 상하지 않으면 뭔가 방부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처리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호두 같은 걸 예를 들면요. 이 껍질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단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껍질을 까지 않은 이런 것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직접 드실 때마다 까서 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예, 암을 유발하는 의외식품 두 번째는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하면 일단 건강에 다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곰팡이 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 곰팡이 끼면 불에 아무리 끓여도 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먹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김치에 피는 경우도 있어요. 곰팡이도 발암물질이에요. 김치나 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장, 고추장 같은 거에 이렇게 피는 곰팡이. 이거 해로운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롭지 않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 색깔로 구별할 수 있어요. 색깔로 구별하시면 돼요. 흰색 곰팡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김치에 피는 흰색 곰팡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곰팡이 아니에요. 효모예요.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만약 색깔이 변해가지고서 파란색, 초록색, 뭐 검은색 곰팡이가 딱 보이잖아요. 이것은 부패되고 있는 경우예요. 부패된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름이에요. 고온으로 튀긴 음식이에요. 기름에 고온으로 튀긴. 여러분들 감자튀김 같은 거 이래 나오면 뭔가 건강한 식품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으로 튀긴 이런 감자튀김은 상당히 발암,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이런 음식이요. 온도를 가열하게 해서 막 튀길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은 발암 물질인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그 속에 함유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발암을 만드는 물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감자튀김 같은 경우도 너무 가공을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3세대 의학의 건강법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통합의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만 치료하는 현대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습관과 이 악액치를 치료하는 어떤 자연건강법, 자연의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자라고 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가 되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암의 원인을 찾아가는 게 세계보건기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WHO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갖다가 이 세 가지 원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조금 심플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밝혀진 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음식이 원인인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암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유사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음식, 마음, 습관, 온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이 분류법을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이 원인인 경우는 첫 번째 분류했어요. 1급 발암물질이다 라고 해서 음식을 분류해놨어요. 많습니다.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발암물질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햄, 소세지 등과 같은 그런 가공육 많이 먹었을 때예요. 뭐 조금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알코올 음료 많이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술 종류예요. 두 번째 젓갈류입니다. 젓갈류. 염분이 너무 과다한 거 이런 것들도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탄 음식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산패한 견과류 특히 땅콩에 그 곰팡이 같이 쓰여 있는 거기에 사는 그 균에서 나오는 것이 아플라톡신인데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또 발효된 식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그 발효된 식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것을 뜻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거기 그 기록에 보면은 과도한 소금에 절인 음식, 특히 이제 중국식이라고 거기다 가로 열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중국 쪽에서 더 뭐 그런 음식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뭐라 그러냐, 이런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균들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 발암물질이에요. 2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은 EA와 EB로 나눠져 있는데 A에 속하는 1급 발암물질은 이건 발암물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소,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류예요. 적색육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이것도 2급으로 좀 분류되어 있어요. 감자튀김 같은 뭐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이게 튀길 경우 그 안에 성분으로 보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조간장, 양조간장뿐만 아니라 양조간장을 사용한 음식을 고온에 장기간 가열했을 때 이때 나오는 물질은 에틸 카바메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생성되면서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훈제 바베큐 같은 거 이런 식품에서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 훈제 바베큐 같은 경우는 디벤즈 안트라센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성분 때문에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EA로 분류되어 있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B그룹이 있어요. 이 B그룹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된 것이 바로 카라멜 색소입니다. 그 다음에 숯불구이 만든 모든 식품들, 이 안에는 벤즈 안트레스라는 성분이 마찬가지로 들어있더라라고 해서 이것을 EA 발암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3그룹도 있어요. 1, 2, 3그룹으로 나눠 있는데 3급 발암물질은 아직은 발암물질이라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 물질에는 커피가 그 안에 들어가요. 카페인 성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카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음식을 분류하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음식에 대해서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로 습관이에요. 과로 습관에 의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아직 않았지만은 과로 습관 독소가 원인인 경우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EA 그룹에 나타나요. 그것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표적인 것이 교대근무입니다. 교대근무. 수면장애를 발암물질이라고 본 거예요. 2급 발암물질이라고 본 거죠. 분류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면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암물질을 차단하고 또 암을 치유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환경독소로 나눠져 있어요. 세 번째가 환경독소를 우리가 어떤 사회 환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독소에 의한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여기에 해당돼요. 합성 그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죠. 자연 호르몬이 아니라 합성된 거.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치료제가 전부 다 이 안에 폐경 후에 여러분 여성 호르몬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암물질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량으로 병원에서 아주 의사 선생님이 잘 처방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 방사능 같은 거. 또 이제 이 용접할 때 용접공이나 뭐 용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유독감 가스, 그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어요. 많이 아시지만 벤조피렌, 고기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도 발암물질이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이제 실내 석탄에 우리가 이제 태워서 따뜻하게도 하지만 그거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 중독도 걸리지만은 이것도 발암물질이라고 분류가 된 거예요. 중금속 독소에 의한 이건 제가 분류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원리에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중금속 독소에 의한 1급 발암물질 이렇게 또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요.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매연 같은 것도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끄름 뭐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도 오염시킨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담배, 흡연, 간접흡연도 마찬가지고요. 연기 없는 담배도 여기 기록이 돼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담배 제조품들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죠. 대표적인 또 있죠. 성면, 라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벤젠 같은 것도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히 벤젠은 혈액암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돈은 시멘트 막 새로 막 이게 집 지은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이기도 해요. 지하 건물 같은 곳에서 오래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할 때 나오는 물질이 주로 라돈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톱밥도 여기에 속해요. 톱밥. 그 목재에서 나오는 먼지도 발암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로 구별돼요. 또 가죽을 다룰 때 그 먼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르말데히드라고 해서 이 가구 접착제 있잖아요. 뭐 접착할 때 이렇게 딱 본드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단열재, 이런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포르말데히드인데 이것도 발암물질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종사자들도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햇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외선이에요. 이것도 너무 많이 쓰이면은 발암물질이다. 여러분 뭐 X선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발암물질을 또 환경에 의한 것으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중금속 독소에 의한 발암물질로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과다 복용에 의한 또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병원에서 조금 밝히기는 좀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놀랍게도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또 1급 발암물질이다. 그 안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같은 거,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티오테파 같은 거, 부설판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많이 썼을 때 문제지 여러분들 가서 지금 병원 치료 나 이런 거 항암제 안 맞을래요 이런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일종의 조금의 독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듯이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은 항암제를 너무 즐겁게 맞으시는 분은 없겠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하여튼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페나세틴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별로 이렇게 자주 맞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만은 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통제 맞으세요. 이렇게 권하는 의사 선생님 없는 이유가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구피임약도 이것도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면역 억제제, 아자케오프린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 들어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품에 의한 그 1급 발암물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의 원인 중에서 바이러스의 문제에 의한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암물질로 보여요.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타액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입맞춤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니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감염돼 있는 분들하고 할 때는 치료를 반드시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즈가 뭐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두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라고 하는 IARC라고 돼 있어요. 이곳에 찾아 들어가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한 발암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연건강법을 우리 공부하는 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4가지 원인 중에서 이제 3가지는 이 정도 돼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 마음 쪽에 좀 빠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임상 현장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죠.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문제예요. 이게 이제 4번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독소에 의한 1급 발암물질. 긴장된 삶의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발암물질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왔다고 몸에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두 암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 암의 원인이 된 이 발암물질이 화약이라고 보면 이 스트레스 화라고 불리는 것이 그 화약에 불을 지피는 라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근래에 나오는 종양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병의 근원은 뭐 스트레스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 볼 수가 있는데 1700년도부터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는 이런 연구 기록들이 쫙 나와요. 1700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300년 전부터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종양심리학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여튼 1700년부터 그때 1701년에 킨셋이라고 하는 이분의 논문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없어요, 자료가. 하여튼 마음에 의해서 병이 되는 것은 하여튼 그 이후에 1900년대 블롬보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어떻게 보면 종양심리 의학자죠. 이분에 의해서 결론이 난 내용을 보면 발암물질이 뭐냐,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연 뭐냐라고 표현을 해보니까 암이 걸리게 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더라.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1900년도에 이게 발표된 건데 첫 번째 뭐냐면요. 늘 거치대를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늘 거치대를 하는 성향. 이런 사람한테 암의 발병 원인이 되더라. 발암물질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도 발암물질이다.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라는 경향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선인인 척한다. 즉 착한 척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암의 발병률이 확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요. 세 번째는 불안한 기분에 쉽게 빠지는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그걸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불안, 분노, 막 절망, 우울감, 외로움, 자책, 배신감 같은 이런 막 복잡한 우리의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쉽게 우리한테 노출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것도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긴장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것을 릴렉스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 감정을 막 억압하고 너무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구석에는 뭔가 허전한 무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암의 발병률이 쑥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疾병을 일으키는 환자들 똑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타인에게 상냥하고 자신한테는 상냥하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 결국은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이게 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종양심리학 쪽에서 볼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